안녕하세요. 최신의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식이요법과 개인별 건강 상태에 적합한 맞춤형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임상영양사 실비아입니다. 자, 오늘이 두 번째 방송인데요. 방송을 할 때 느끼는 게 참 로봇 같이 말을 한다라고 느낍니다. 저는 전문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이 어색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토픽은 칼슘 섭취를 위한 가장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영양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환자들이 칼슘 섭취는 멸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미디어의 힘이 큰 것 같은데 멸치라는 식자류 자체가 칼슘이 높은 것은 맞지만 실제 섭취를 했을 때 흡수율은 매우 낮은 편이에요. 따라서 음식에 특정 영양소가 많은 것과 그 영양소가 몸에 들어와서 흡수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멸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60대 중년 여성이 고혈압과 골다공증이 있고 이 여성이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마른 멸치 10개씩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 여성의 경우 칼슘 섭취를 위한 멸치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더 좋은 선택이 있을까요? 자, 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멸치는 자체 칼슘량에 비해 흡수율이 낮고 특히 마른 멸치의 경우 건조 과정으로 인해서 소금이 농축되어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죠. 그런데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마른 멸치의 지속적인 섭취는 나트륨 섭취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칼슘 섭취를 위해 멸치를 선택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녹황색 채소류, 예를 들면 케일이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치커리 같은 이제 짙은 녹황색 채소류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유, 그리고 요구르트. 이때 얘기하는 요거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그 노란색 한국 야구르트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발효된 우리가 떠먹는 요거트 있죠? 그 요거트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유, 치즈, 그 다음에 고등어, 연어, 두부, 너츠 종류. 그러니까 너츠라고 하면 땅콩을 비롯해서 아몬드, 그 다음에 아몬드, 월넛, 피칸 등등 이런 종류의 너츠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이 있는 상태라면 칼슘 섭취를 위해서 멸치보다는 예를 들어 식단에 쌈요리를 추가하거나 식사 때 왜 고기 또는 생선 반찬 있을 때 항상 쌈채소 있죠. 자, 쌈요리를 추가하거나 식사 중간에 출출할 때 크림빵이나 과자 대신에 두유나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요거트를 먹거나 아니면 견과류를 먹게 되면 혈압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견과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요즘에 견과류를 보면 꿀이 발라져 있다든지 아니면 설탕이 발라져 있다든지 아니면 초콜릿으로 코팅이 되어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맛이 추가가 되어서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설탕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목적으로 인해서 견과류를 먹게 될 때는 어떠한 맛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는 그냥 순수한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자, 서양에서는 칼슘은 우유로 인식이 많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칼슘 하면 멸치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밑반찬 중에 빠지지 않는 게 항상 멸치볶음, 멸치볶음에다가 아니면 아몬드 같은 걸 조금 더 추가해서 이렇게 이런 밑반찬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동서양의 두 가지 대표적인 음식 외에도 또 참깨라든지 아몬드, 브로콜리, 정어리 등의 많은 양의 칼슘이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디어나 인터넷에서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내보내게 되는데 항상 유의해야 하는 부분은 내 건강 상태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자,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동일한 음식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영양제에 대한 것인데요. 자,
자, 칼슘의 권고량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1000에서 1200mg을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최대는 2500mg을 하루에 섭취할 것을 쭉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보의 활용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으면서 추가로 칼슘을 먹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종합 비타민제의 칼슘의 양과 내가 추가로 섭취하는 칼슘의 양을 합해서 최대 2500mg을 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 권장량을 초과하게 되면 혈관 안에 플러그를 형성하고 혈전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올리게 되기 때문에 칼슘을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많이 먹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연구 결과를 보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올리기 때문에 적정량, 즉 1000에서 1200mg 하루에 선택을 하셔서 드시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슘의 섭취 용량은 고용량보다는 한 번에 500에서 600mg을 선택하여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0mg 하나보다는 500에서 600mg으로 된 알약을 하루에 두 번 나누어 드시는 것이 흡수율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양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방법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선택하다 보니까 본인의 건강과 맞지 않는 것을 드시는 경우도 있고 또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도 해치고 돈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의료 전문가에게 상의를 하신 후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양사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음식과 건강과의 관계를 실용적인 정보로 제공하는 의료인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전문가는 바로 영양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칼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